저는 박정숙입니다. 올해 63이죠.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교실, 그 시절이 지금은 꿈만 같아요. 정년 퇴직하고 나니 삶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딸아이 미라는 서울에 살아요. 직장일로 바쁜 아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면 다행이었죠. 전화를 걸면 늘 급한 목소리로 받았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끊기는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나중은 언제인지 알 수 없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또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하루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갔죠. 몇 달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식탁에도 소파에도 침대에도 어디에나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어디에도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점원이 물었죠.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누군가와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면 어둠만 반겼습니다. 불을 켜도 집은 여전히 어두웠죠. 마음속 어둠은 불로 밝힐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겠죠. 모레도 내일과 같을 겁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옛 동창 최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이는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죠. 정수가, 너 요즘 뭐하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맨날 집에만 있으면 병 걸려. 바람 쐬러 거제도 한번 다녀오자. 우리 둘이. 거제도.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귀찮았습니다. 집 밖을 나서는 게 너무 힘들었죠. 난 그냥 집에 있을래. 정수가 제발. 너 이러다 진짜 우울증 걸려. 한 번만 나와봐. 응? 선영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결국 저는 항복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승낙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영이는 바로 여행 날짜를 잡았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옷을 몇 벌 넣고 세면도구를 챙겼죠. 오랜만에 하는 여행 준비였습니다. 손이 어색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저는 낯설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냥 여행 갔다가 돌아올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기대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지만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새벽녘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당신 이제 좀 살아봐.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발할 시간이었죠. 아침 7시 선영이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적을 울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죠. 선영이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가 빨리 타. 차에 올라타니 선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죠. 우와, 진짜 나왔네. 나 오늘 너 안 나올 줄 알았어. 약속했잖아. 그래도 너 성격에 마음 바뀔 줄 알았지. 선영이는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재밌게 놀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 됐습니다. 그냥 다녀오면 그만이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산과 들판, 그리고 하늘.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죠. 선영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선영이는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정수가, 너 거제도 처음이지? 응. 한 번도 안 가봤어. 바다 진짜 예쁘더라. 우리 회도 먹고 해안도로도 드라이브하고 완전 힐링 코스야. 선영이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대답하기가 귀찮았죠. 아니, 정확히는 대화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커피를 샀어요. 선영이는 호두과자를 사왔습니다. 하나 먹어봐. 여기 거 맛있어.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오랜만에 먹는 간식이었죠. 집에서는 이런 거 사 먹을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거제까지는 2시간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선영이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수가, 너 진짜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해. 나 괜찮아. 무슨 소리야? 안 괜찮은 거 눈에 다 보이는데. 선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너 형부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었지. 나도 알아. 근데 이제 좀 살아야지. 형부도 그걸 바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선영이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느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 바다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였죠.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늙으면 바닷가에 집 하나 사서 살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났으니까요.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이가 차를 세웠어요. 우리는 짐을 들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펜션이었죠.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오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이가 말했어요.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파 죽겠어.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해물탕을 시켰어요. 뜨끈한 국물이 입안을 데웠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집에서는 대충 끼니를 때웠으니까요. 맛있지? 역시 바닷가 음식은 다르다니까. 선영이는 계속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어머니처럼 챙겨주는 친구였어요.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선영이가 말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시작이야. 일단 바다부터 보러 가자. 우리는 해안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채웠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저의 삶도 이렇게 넓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선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정수가 있잖아. 응? 너 이번 여행에서 좋은 인연 생기면 인생 반전 아니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선영이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우리 나이에도 연애할 수 있잖아. 누가 알아? 여기서 멋진 남자 만날 수도 있지. 선영이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연애야. 왜 안 돼? 너 아직 젊어. 63이 뭐 대수야. 요즘 예수는 새파랗게 젊은 나이라고.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간지러웠어요. 연애. 그 단어를 얼마 만에 듣는 걸까? 남편과 사랑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레던 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이었죠. 다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선영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좋은 인연, 인생 반전,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묘한 설렘이. 다음 날 아침 선영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정수가 일어나. 오늘 장터 가보자. 진짜 재밌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아침이었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어제보다 좀 밝아 보였어요. 기분 탓이겠죠. 아침을 먹고 우리는 펜션을 나섰습니다. 선영이가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았어요.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 나온대. 매주 토요일마다 서는 장터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빨래가 너풀거리고 고양이가 담벼락 위를 걸어갔죠.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왁자지껄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니 장터가 나타났죠. 작은 광장이었습니다.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과일, 채소, 생선, 옷까지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죠. 사람들이 북적댔습니다. 할머니들이 좌판을 펴고 앉아 호객을 했어요. 고구마 한 봉지 1,000원이야. 1,000원. 멸치 싸게 가져가요. 여기 봐요. 활기찬 목소리들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삶의 온기였습니다. 선영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 봐. 저기 고구마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우리는 한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어머, 손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선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여행 왔습니다. 그래요? 어머, 멀리서 오셨네. 우리 고구마 한번 맛보세요. 이거 우리 밭에서 직접 캔 거예요. 할머니는 고구마 한 개를 집어들었어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투박했지만 정직한 느낌이었죠. 얼마예요? 1,000원이야. 한 봉지에. 선영이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그냥 하나 맛보기로 가져가세요. 서울서 왔는데 인심은 베풀어야지. 할머니는 비닐봉지에 고구마를 담아주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나저나 아가씨들 아직 젊으시네. 예수는 안 됐죠?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가씨라니. 63인데 무슨 아가씨예요.
예순 넘었어요. 어머, 그래요? 안 그래 보이는데. 피부도 좋으시고 관리 잘하시나 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아직 총각 만나도 되겠구먼. 우리 동네에 혼자 사는 할배 소개해 줄까? 할머니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아니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게요. 우리 옆집 할매는 이른에 재혼했어요. 지금 완전 신혼처럼 산다니까. 할머니들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이는 재밌다는 듯 웃고 있었죠. 정수가 봤지? 할머니들도 총각 만나래. 그만해. 저는 선영이의 팔을 잡아 끌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다른 좌판들을 구경하며 걸었습니다. 생선가게를 지나고 떡집을 지나고 옷가게를 지났죠.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까 할머니들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 젊다. 총각 만나도 되겠다. 그 말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 아니, 그것보다 더 복잡한 거였어요. 저는 여자였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연인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그냥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빈집에 사는 노인이었어요. 여자로서의 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낯선 할머니들이 저를 여자로 봐줬어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줬죠. 그게 이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선영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정수가 왜 그래? 얼굴 빨개졌어. 아니야. 그냥 더워서. 더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지. 인정해. 할머니들 말 듣고 설렜지? 설레긴 뭘 설레. 말도 안 돼. 저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제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친구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지.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봐주길 바라잖아. 특히 여자로서 봐주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선영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랫동안 아무도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조차 그냥 늙은 사람일 뿐이었죠. 우리는 장터를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과일도 사고 해산물도 샀어요. 선영이는 계속 흥겹게 떠들었고 저는 조용히 따라다녔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설레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오후 선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정수가 바닷가 산책할까? 날씨 너무 좋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안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 썼어요. 햇살이 강했거든요. 여기 진짜 예쁘다. 사진 찍자. 선영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었어요. 사진 찍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아. 이거 나중에 보내줄게.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시원했지만 조금 세기도 했죠. 저는 모자를 다시 한번 눌러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제 모자가 머리에서 벗겨졌습니다. 아! 모자가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았죠. 저는 당황해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모자는 계속 날아갔어요. 정수가 모자. 선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모자를 쫓아 뛰었어요. 하지만 60대 몸으로 빨리 달릴 수 없었죠. 숨이 찼습니다. 모자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포기해야 하나 싶었죠.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키 큰 남자였어요. 재빠르게 달려가더니 공중에서 모자를 낚아챘습니다. 한 손으로 잡아챘죠. 저는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모자를 들고요. 이거 찾으시는 거죠?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자를 건네받으려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자의 눈동자는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온화한 눈빛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남자도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더 길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선영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선영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얼른 모자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다행히 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입가에 잔주름이 생겼죠. 보기 좋았어요. 저는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아요. 아, 네. 저는 박정숙이고요. 서울에서 여행 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흰 내일 돌아가요. 짧게 놀러 왔거든요. 그렇군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죠. 저도 인사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오세진이 멈춰 섰습니다. 뭔가 생각난 듯 돌아봤죠. 혹시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아는 좋은 횟집이 있는데 가보시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선영이가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저는 선영이를 쳐다봤어요. 선영이는 씩 웃고 있었죠. 좋죠. 가요. 선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횟집은 바닷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깔끔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세진이 회를 주문했어요. 사장님, 오늘 들어온 거 좋은 걸로 주세요. 알았어요, 세진 씨. 사장님이 익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골인가 봤어요. 회가 나왔습니다. 싱싱했어요. 투명하게 빛났죠. 오세진이 말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여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초고추장에 찍어 한 점 입에 넣었어요. 쫄깃했습니다. 고소하고 달았죠. 맛있네요. 다행입니다. 오세진이 웃었습니다. 선영이가 말을 꺼냈어요. 세진 씨는 여기 오래 사셨어요? 네. 태어난 곳은 부산인데 거제에서 일하다 보니 여기 정착했어요. 30년 넘게 살았네요. 무슨 일 하세요?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기술자였죠. 지금은 은퇴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둘 다 교사였어요.
정수기는 초등학교, 저는 중학교.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의 듣기만 했어요. 선영이가 대부분 말했죠. 그런데 오세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숙 씨는 어떠세요? 은퇴하고 나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외롭다고 말할까요? 공허하다고 말할까요? 글쎄요. 적응이 안 되네요. 저도 그랬어요. 오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만 하다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허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오세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는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오래전에 떠나보냈어요. 아들은 외국에 있고요. 지금은 혼자 삽니다. 저도요. 남편이 떠났어요. 딸은 서울에 있고 혼자 살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의 미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오늘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좋은 저녁 먹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분들과 이야기했네요. 오세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죠.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믿음직했어요. 악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온기를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제에서 돌아온 뒤 오세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하셨나요? 좋은 여행이었길 바랍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 그냥 넘어가야 할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도착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뭘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오세진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오랜만에 서울 갈 일이 생겼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온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러세요. 언제 오시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괜찮으시면 점심이라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어요. 토요일? 아무 일정도 없었습니다. 사실 매일이 그랬죠. 좋아요. 만나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뭘 입어야 할까? 평소 입던 편한 옷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촌스러웠죠. 결국 예전에 사둔 니트를 꺼냈습니다. 거의 안 입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죠.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르지 못했어요. 몇 번을 지우고 다시 발랐습니다. 약속 장소는 종로의 카페였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손이 축축했습니다. 긴장됐어요. 오세진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갔어요. 오세진이 말했습니다. 서울은 역시 사람이 많네요. 그렇죠. 늘 이래요. 저는 이제 이런 데서 못 살 것 같아요. 거제가 편해졌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미술관 전시회가 있던데 같이 가보실래요? 오세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또 만나자는 거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카페에서 만나고 공원을 산책하고 전시회에 갔죠. 오세진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게 아쉬웠죠. 어느 날 우리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죠. 오세진이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죠. 정숙 씨, 오세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요즘 저 많이 행복해요. 정숙 씨 덕분입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정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선영이었어요. 운동복을 입고 있었죠. 선영아, 여기서 뭐해? 어머, 이분은? 선영이는 오세진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 이분은 거제에서 만난 오세진 씨고. 아, 그때 그분. 어머, 둘이 무슨 사이야? 선영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야.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친구? 얼굴 봐. 완전 빨개졌잖아. 오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지만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선영이가 박수를 쳤어요. 어머, 세진 씨 멋진데? 정수가 너 좋겠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선영아, 그만해. 왜? 좋은 일인데. 세진 씨, 우리 정숙이 잘 부탁해요. 선영이는 윙크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친구가 좀 그래요. 괜찮아요. 좋은 친구시네요. 오세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오세진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63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맞는 걸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의 얼굴, 남편의 목소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미안했습니다. 당신을 잊고 다른 사람과 웃고 있다니 배신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딸 미라. 만약 미라가 알면 뭐라고 할까? 반대할 겁니다. 분명히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사진이 침대 옆 탁자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었어요. 여보, 나 이래도 괜찮을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행복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배신이라고 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세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편히 주무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편히 주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행복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세진이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 거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겠어요? 집에서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자의 집에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오세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그럴까요?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오세요. 거제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왜 이렇게 떨릴까? 그냥 친구 집에 가는 건데. 오세진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깔끔한 거실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오세진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 향이 났습니다. 커피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세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오세진, 그리고 아내와 아들. 행복해 보였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공학 서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역시 기술자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어요. 저는 특별한 생각 없이 가까이 갔습니다. 맨 위 서류에 빨간 글씨가 보였어요. 독촉장.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 있는 건가? 손이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살짝 들춰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채무 변제 내역서, 사기 혐의 합의서, 집행유예 판결문.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뭘까? 이게 정말일까? 판결문에는 오세진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15년 전 날짜였어요.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 피해액 3천만 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다고요? 정숙 씨, 커피 나왔어요. 오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돌아섰죠. 오세진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표정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보셨군요. 오세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커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설명할게요. 제발 들어주세요. 오세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정숙 씨, 이게 뭐예요? 사기꾼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세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저는 전과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이에요.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조선소를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빚이 많았습니다. 오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어요. 사람들한테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고소당했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전과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말했어야죠. 저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냥 말 안 한 거예요. 똑같아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가야 했어요.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 제발. 저 정말 반성했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어요. 오세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어요. 나요. 정숙 씨,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오세진이 뭐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어요. 전과자였죠. 저는 완전히 속은 겁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옆자리 사람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오세진과 사귄 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였는데,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웃던 일, 공원을 걷던 일, 전시회를 보던 일,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오세진의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외로움도 진짜였죠. 저를 대하는 마음도 진짜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과거를 숨긴 건 사실이잖아요. 저를 속인 건 맞잖아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거제를 벗어났어요. 서울로 향했죠.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어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오세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미라였어요. 받기 싫었지만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미안해. 좀 피곤해서.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보고 싶어. 미라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라면 어쩔 수 없었죠. 그래. 올라와. 다음 주 토요일 미라가 왔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엄마. 미라는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엄마, 진짜 안 좋아 보여. 많이 아파?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라가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먹어. 요즘 제대로 안 먹었지? 먹었어. 거짓말. 냉장고 봤어. 텅텅 비었더라. 미라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이제 저를 챙기는 나이가 됐네요. 밥을 먹으며 미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 이상해. 아무것도 없어. 엄마, 나한테 말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딸에게 말해야 할까?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라야. 응. 엄마가 사람을 하나 만났었어.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 무슨 사람? 남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입을 열었어요. 남자? 엄마가? 응. 거제 여행 갔을 때 만났어. 좋은 사람이었어. 아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저는 오세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난 과정,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발견한 비밀까지. 미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미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런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정과자잖아. 사기꾼이었고 엄마한테도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도가 어디 있어? 엄마, 정신 차려.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순진해. 쉽게 사람 믿어. 그래서 걱정되는 거야. 저런 사람이 또 엄마한테 상처 줄 수도 있어. 알아. 알아. 엄마, 제발. 그 사람 연락 끊어. 약속해. 미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미라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집은 더 조용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보였어요. 저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지. 남편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러웠어요. 남을 쉽게 용서했죠. 제가 실수했을 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아주며 괜찮다고 했어요. 만약 남편이 오세진을 만났다면 분명 이해했을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세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웃음, 그의 온화한 눈빛, 그의 외로움.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일까? 15년 전 실수를 한 사람일 뿐이지 않을까?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거제에서 온 편지였어요. 오세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정숙 씨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15년 전 제가 한 일은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빚은 다 갚았고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겠죠. 당신을 속인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당신과 보낸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세진.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 만나야겠다고. 거제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세진은 뭐라고 할까? 저를 받아줄까? 오세진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오세진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숙 씨? 편지 받았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세진은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세진 씨, 네. 저도 미안해요. 그렇게 화내고 나왔던 것. 아니에요. 당연히 화낼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오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 씨,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서로 솔직하게. 오세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오세진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장터에 가고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서울 집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세진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여기서 살면 어때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서요? 네. 서울에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가 좋지 않을까요? 바다도 있고 공기도 좋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제에서 산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뭘 하며 지내죠? 우리 뭔가 해봐요. 작은 가게라도. 오세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설렜어요. 무슨 가게요? 책방은 어때요? 정숙 씨는 교사셨잖아요. 책 좋아하시고 카페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방 겸 카페. 상상만 해도 멋졌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좋네요. 우리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 자리를 알아봤어요. 바닷가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었죠. 계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직접 했습니다. 오세진은 책장을 만들었어요. 저는 커튼을 골랐죠. 함께 페인트 칠도 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한 달 후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예쁜 공간이었어요. 책장에는 동화책과 소설책이 가득했습니다. 커피 머신도 들여놓았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바다 책방. 오세진이 지은 이름이었어요. 어때요? 괜찮죠? 완벽해요. 개업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장터에서 봤던 분들이었죠. 어머, 여기 가게 차렸네? 네. 책방이에요. 커피도 팔고요. 좋다.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없었는데. 자주 올게. 할머니들은 커피를 한 잔씩 시켰습니다. 창가에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들르는 거였어요. 동화책을 읽고 과자를 먹었죠. 아줌마, 여기 매일 와도 돼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교사 시절이 떠올랐죠. 가게는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르신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했죠. 젊은 사람들은 책을 읽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오세진도 즐거워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과 놀아줬어요. 그의 얼굴은 늘 밝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돌아간 뒤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정숙 씨, 응? 행복해요. 오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도요. 단순히 친구로 지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오세진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세진 씨, 우리 평생 함께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갔죠. 겨울이 왔습니다. 가게는 더욱 따뜻해졌어요. 난로를 피워놓고 뜨거운 코코아를 팔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난로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담요를 덮고 책을 읽었죠. 크리스마스에 딸 미라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던 딸이었어요. 하지만 가게를 보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그치?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 진짜 행복해 보여. 미라는 오세진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편해졌어요. 세진 아저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평생 잘할게요.
오세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안심한 듯 웃었어요. 밤에 미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엔 반대했잖아. 미안해. 괜찮아. 내 마음 알아. 근데 이제는 알겠어. 엄마한테 세진 아저씨가 필요한 거, 엄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우리는 가게 앞에 벤치를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앉아 벚꽃을 볼 수 있게요. 오세진과 저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정숙 씨, 감사해요. 뭐가요?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저는 오세진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세진 씨가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줬어요. 예순을 넘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어요. 60대에도 70대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어요. 과거를 용서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노후를 함께하는 동반자였어요. 외로움을 채워주는 친구였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걷는 동료였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새로운 시작.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정혜진, 올해 62살입니다. 전주에서 작은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예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시작한 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전주 복지관에서 하는 반찬 나눔 봉사. 김치를 담그고 물을 썰어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일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복지관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씻고 있는데 옆자리에 낯선 남자분이 앉았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분이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윤태수라고 해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말투도 정갈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무 써는 법을 알려드렸죠. 태수 씨는 서툰 손놀림으로 물을 썰었습니다. 칼질이 영 익숙하지 않아 보였어요. 한참을 함께 일하다가 그분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암 치료 중이거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암이라니.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짠해졌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태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분에게 마음이 갔어요. 혼자 병마와 싸우면서도 남을 돕겠다고 나온 마음씨가 기특했죠. 봉사가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태수 씨가 다가왔어요. 정혜진 씨, 맞죠? 아까 명찰 받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밥을 사겠다고 한 거였으니까요. 그러세요. 언제든 좋아요. 그렇게 저는 태수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편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봉사 친구가 생긴 것 같았죠. 암 투병 중이라는 그분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날이었어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외로움이 조금 덜했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다시 태수 씨를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했던 밥, 오늘 사드려도 될까요? 벌써요? 좋죠. 우리는 복지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태수 씨는 메뉴를 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폈어요. 배려심이 있어 보였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딸이 하나 있는데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연락도 뜸하죠.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정혜진 씨도 혼자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됐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 태수 씨의 말투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저도 마음을 열게 됐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봉사 나오실 거죠? 당연하죠. 매주 가는 걸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분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아직은 그저 봉사 친구일 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태수 씨가 제 한복점에 온 지 며칠 뒤였습니다. 봉사활동 날이 돌아왔죠. 복지관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는데 태수 씨가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혜진 씨,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죠. 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까요. 그 말에 손을 멈췄어요. 태수 씨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거든요. 가족분은 안 계세요? 딸이 하나 있긴 한데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연락도 없어요. 명절 때도 안 와요. 제가 암 투병 중이라고 해도 관심 없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픈 몸으로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든데 자식한테 버림받았다니. 제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 딸 하영이는 연락을 하긴 하지만 멀리 있으니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죠. 저도 비슷해요. 딸이 해외에 있어서 자주 못 봐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네요.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밤이 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물을 썰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시간 같았죠. 봉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태수 씨가 말했어요. 혜진 씨, 오늘 점심 같이 할까요? 근처 식당에서요. 좋아요. 우리는 복지관 근처 작은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태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어요. 회사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고 전주로 내려왔죠. 아내는 일찍 떠나보냈고요. 그러셨구나.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태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내 떠나보낼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혼자 남겨진 기분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뒤 똑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태수 씨는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딸한테 연락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제가 아프다는 얘기도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연락하는 것도 지쳐서 그냥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한테 외면당한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알 것 같았죠. 저도 하영이가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을 때마다 허전했으니까요. 태수 씨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조금 나아요. 특히 혜진 씨 같은 분 만나니까 위로가 되네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태수 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외로움과 진정성이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진 씨,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 말고도 이렇게 밥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밥을 먹고 산책도 했어요. 태수 씨는 늘 배려심 있게 대했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복점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태수 씨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혜진 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태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제가 재활용 봉사로 번 돈이에요. 많진 않은데 이걸로 한복 한 벌 맞추고 싶어서요. 한복요? 네. 다음 달이 제 어머니 제삿날이거든요. 암 치료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겼는데 이번엔 한복을 입고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제가 한복 입은 모습 보고 좋아하셨거든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암 투병 중이면서도 봉사로 번 적은 돈으로 어머니 제사를 준비하다니 이렇게 효심 깊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재활용 봉사라니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일을 한 거잖아요. 태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 봉투를 받았어요. 좋은 한복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보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혜진 씨. 태수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효심 깊은 사람, 병마와 싸우면서도 의연한 사람. 제 마음속에 태수 씨는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날 밤 한복을 재단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태수 씨가 어머니 제사에 입고 가면 좋아할 만한 한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면서 제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태수 씨의 한복이 완성됐습니다. 정성스럽게 바느질한 흑색 두루마기였죠.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복 다 됐어요. 한번 입어보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혜진 씨.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저녁 무렵 태수 씨가 한복점에 왔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더니 정말 좋아했어요. 완벽해요. 어머니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제삿날 잘 다녀오세요. 태수 씨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이거 먹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지금 드세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 물을 따르는 사이 태수 씨는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약봉투를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제가 물을 들고 나왔을 때는 이미 태수 씨가 나가고 있었죠. 태수 씨, 물이요.
아, 벌써 먹었어요. 급하게 먹어서 물 없이 먹었네요. 내일 봉사 때 봬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탁자 위에 약봉투가 남아 있었어요. 정리하려고 집어들었는데 문득 봉투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태민. 손이 멈췄어요. 태민이라고요. 태수 씨가 아니라. 봉투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히 윤태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환자 이름칸에 또박또박 인쇄된 글씨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약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친구 약을 대신 받아온 걸 거예요. 아니면 가족 약일 수도 있고, 태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어머니 제사를 정성껏 준비하는 효자인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거겠죠. 약봉투를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만 그 약봉투가 신경 쓰였거든요. 윤태민. 태수 씨와는 전혀 다른 이름. 왜 그런 약을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태수 씨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고 외로움을 나눠준 사람이잖아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주방에 들어갔는데 태수 씨가 안 보였어요. 이상했죠. 지난 몇 주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는데 봉사 담당자인 김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태수 씨 오늘 안 오셨나요? 태수 씨요? 누구 말씀이세요? 윤태수 씨요. 저랑 같이 봉사하던 분인데요. 김 선생님이 명단을 뒤적거렸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태수라는 분은 명단에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같이 봉사했는걸요. 혹시 일일 봉사로 오신 건 아닐까요? 명단에 등록 안 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태수 씨는 분명 저한테 매주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명단에 이름이 없다니. 일일 봉사라면 매번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약봉투에 다른 이름, 봉사 명단에 없는 이름.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서랍에서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봤죠. 윤태민. 그리고 처방 날짜를 확인했어요.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가게에 오기 직전에 받은 약이었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정말 친구 약일까요? 아니면 가족 약일까요? 그렇다면 왜 자기 이름으로 받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받은 걸까요? 의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탓했어요. 태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의심하다니.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태수 씨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죠.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약봉투 이름이 왜 다른지, 봉사 명단에 왜 없는지.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의심한다는 걸 알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약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제 착각일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태민, 윤태수? 왜 이름이 다를까요? 왜 봉사 명단에 없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탓했죠. 좋은 사람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태수 씨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외로운 저에게 다가와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 뒤로 태수 씨와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약봉투의 이름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를 배려해줬으니까요.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혜진 씨, 저희 이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혹시 결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결혼이요? 네. 저도 혼자 지내는 게 힘들고 혜진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요?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정말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생각해 볼게요. 며칠 뒤 태수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저 시한부예요.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혜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니. 그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외롭게 보내게 할 순 없었어요. 알겠어요. 같이 살아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딸 하영이한테 전화했을 때 격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너무 빨라요. 그 사람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혼인신고 후 첫날 밤이었습니다. 태수 씨와 제 집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자는 밤이었죠. 낯설었지만 동시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금방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던 터라 곧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요? 뭔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태수 씨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태수 씨가 거실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더니 전화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침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렸죠. 그래, 이번엔 한복집 여사장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복집 여사장, 저를 말하는 건가요? 완전히 넘어왔어. 혼인신고까지 했다니까. 숨이 막혔어요. 넘어왔다니. 무슨 뜻이죠? 저는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주쯤 건물명에 이전하자고 할게. 이 여자 딸이 해외에 있어서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건물명에 이전. 사기. 이게 사기였구나. 태수 씨가 저한테 접근한 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암 투병 중이라는 말 완전히 믿더라고. 효자 컨셉도 먹혔고, 역시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게 포인트야. 봉사활동.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명단에 이름이 없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접근한 거였죠. 윤태민 약봉투는 좀 실수였는데 다행히 넘어갔어. 이 여자 너무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 약봉투. 제가 봤던 그 약봉투. 윤태민이라는 이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태수 씨가 거짓말쟁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 씨가 다시 침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해야 했어요. 들킨 줄 알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침대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태수 씨가 누운 거예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겁났어요. 잠시 후 태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깨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는 척했죠. 하지만 몸이 너무 굳어 있었어요. 무서운 꿈 꾸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아니, 그냥 잠꼬대라도 한 줄 아는 걸까요? 저는 계속 자는 척했어요. 태수 씨가 다시 누웠습니다. 곧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이 갑자기 낯선 존재로 느껴졌거든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암 투병도, 효심도, 외로움도, 따뜻한 말도 전부 저한테서 건물을 빼앗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순 없었어요. 태수 씨가 깰까봐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은 길었습니다. 해가 뜨기까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칠까?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저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저의 선의를 짓밟고 저를 속인 이 남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도 뭔가 해야 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수 씨가 일어나 웃으며 말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여보?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태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씻으러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모르는 척하기로,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하기로. 태수 씨가 한 말, 행동, 전화 통화 내용, 전부 다 메모해 두기로 했죠. 언젠가 이 증거들로 태수 씨를 무너뜨릴 거예요. 저만 당하고 끝낼 순 없으니까요.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어젯밤 들은 전화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태수 씨가 전화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어요.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전부 다 공책에 적었죠.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웃으며 인사했고 제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연기였죠. 저한테서 건물을 빼앗기 위한.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태수 씨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해서요. 검사 받고 올게요.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웃으며 배웅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했죠. 정말 병원에 가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사기를 치러 가는 걸까? 태수 씨가 나간 뒤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거실을 살펴보고 침실도 뒤졌어요. 하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태수 씨의 가방이었어요. 평소엔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두고 갔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태수 씨는 저를 속이고 있잖아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갑, 수첩, 그리고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꺼내봤죠. 부동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제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나 태수 씨는 이미 제 건물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태수 씨가 젊은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둘이 참 친해 보였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다음엔 같이 가요. 미연 드림. 미연. 이 여자는 누구죠? 태수 씨의 딸이라고 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공범일까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태수 씨는 저한테 외롭다고 딸이 연락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여자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니까요. 가방을 다시 원래대로 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앉아서 사진을 다시 봤어요. 태수 씨의 웃는 얼굴. 저한테 보여준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 거짓말로 보였어요. 그날 오후 복지관에 갔습니다. 봉사활동 날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거든요. 평소처럼 주방에서 물을 썰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윤태수라는 사람 아세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이 수척했고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네, 아는데요. 왜요? 그 여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당했어요. 그 사람한테.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당했다니. 역시 태수 씨는 저만 속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저도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암 투병 중이라고, 외롭다고, 딸이 연락도 안 한다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서요? 혼인신고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제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어요.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그리고 사라졌죠.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대요. 혼인 관계였으니까 돈을 함께 쓴 거라고. 사기로 입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태수 씨가 제 돈을 빼가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아요. 돈은 다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사람 또 봤어요. 여기서요? 네. 또 다른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봉사하는 척 하면서.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이 계속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 씨는 상습범이었어요. 저만 속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속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미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 그 사람 공범이에요. 태수 씨 여동생이라고 하던데 사실은 애인인 것 같아요. 둘이 함께 사기치는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 미연. 태수 씨의 공범. 둘이 함께 여러 사람을 속이고 돈을 빼앗은 거예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여성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빨리 도망치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아니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제 내가 끝을 볼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당했어요. 혼자는 못 이겼지만 둘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피해자가 옆에 있으니까요. 함께라면 태수 씨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 씨는 웃으며 맞아줬어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복지관 갔다 왔어요. 그러셨구나. 저녁 먹을까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태수 씨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 이제 끝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복점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도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젊은 청년이죠. 평소에도 종종 한복을 맞추러 오곤 했던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도윤 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럼요. 앉으세요. 도윤 씨가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죠. 사장님, 윤태수라는 사람 아시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윤 씨가 태수 씨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네, 알아요. 제 남편이에요. 도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정말이었네요. 소문 들었어요. 사장님이 최근에 재혼하셨다고. 네, 그런데 왜요? 도윤 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사장님, 그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이거 봐주세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어요. 윤태수, 사기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날짜를 보니 5년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다른 판결문들, 전부 사기 관련이었습니다. 이건 3건 사건, 전과 오범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이상해서 알아봤어요. 윤태수라는 사람, 봉사자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조사해봤죠. 도윤 씨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대전에서도 같은 수법 썼어요. 봉사활동에서 여성을 만나서 접근하고 결혼한 다음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피해자가 최소 5명은 되는 것 같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5명. 태수 씨는 이미 5명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까지.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죄송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도 됐고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사장님,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경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혼인 관계니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저도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어요. 내 바늘로 거짓을 꿰매야죠. 도윤 씨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곧 건물 명의를 요구할 거예요. 이미 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봤거든요. 그럼요. 제가 먼저 덫을 칠 거예요. 태수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도윤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혼자가 아니니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그 여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같은 피해자. 그녀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도윤 씨까지.
도윤 씨도 도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장님 어머니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고마워요. 그럼 이렇게 해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태수 씨가 건물명의 이전을 요구하면 저는 흔쾌히 승낙하는 척 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는 날 경찰을 대기시켜 두는 거죠. 도윤 씨와 그 여성이 증인으로 함께 가고요. 제가 녹음도 해둘게요. 태수 씨가 사기친다는 증거를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경찰 쪽 아는 사람 있어요. 미리 얘기해 둘게요. 그리고 이거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태수 씨와 미연이 함께 찍은 사진. 이 여자가 공범이에요. 미연이라는 사람. 같이 잡아야 해요. 도윤 씨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도 조사해 볼게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태수 씨의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했어요.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고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죠. 태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엔 같이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연기라는 걸 아니까요. 며칠 뒤 예상대로 태수 씨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산 정리요? 네. 제가 시한부잖아요. 만약 제가 먼저 가면 여보가 상속 문제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럼 나중에 문제 없을 거예요. 공동 명의.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엔 전부 태수 씨 명의로 바꿀 생각이겠죠. 뻔한 수법이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태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넘어간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의 계획을. 정말요? 고마워요, 여보.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그 손길이 소름 끼쳤어요.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언제 부동산 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좋아요. 그날 밤 도윤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덫이 작동합니다. 도윤 씨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 다 해놓을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화요일만 기다리면 돼요. 태수 씨가 제 건물을 빼앗으려는 바로 그 순간 덫이 작동할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아직도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분했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하는 거니까요. 바늘로 천을 꿰매듯 저도 이 거짓을 하나하나 꿰맬 거예요. 태수 씨가 만든 거짓말의 실을 풀고 진실로 다시 꿰맬 겁니다. 이번엔 내가 끝을 보겠어요.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지만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모든 게 끝나는 날. 태수 씨가 일어나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됐지만 동시에 차분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으니까요. 여보, 오늘 부동산 이시에 예약돼 있어요. 태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아침을 먹으면서 태수 씨는 계속 얘기했어요. 명예 이전하고 나면 뭘 할지, 어디 여행 갈지. 전부 거짓말이었죠.
명의만 이전되면 사라질 사람이 무슨 여행을 간다는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연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수 씨를 믿는 척. 오후 일시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태수 씨가 운전을 했죠. 차 안에서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잘 될 거예요. 네, 믿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제가 믿는 건 태수 씨가 아니었어요. 도윤 씨와 경찰, 그리고 진 씨를 믿었죠.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곳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윤태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태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 5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자, 여기 앉으세요. 서류 준비해놨습니다. 중개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건물명의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태수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잡은 사냥꾼처럼. 먼저 여기 확인하시고요.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태수 씨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어요. 공동 명의로 바꾸는 계약서였죠. 하지만 태수 씨는 나중에 이걸 다시 자기 단독 명의로 바꿀 생각이었을 거예요. 여보, 괜찮죠? 태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속아 넘어갔는지. 네, 괜찮아요. 건물 명예 당신 걸로 옮겨드릴게요. 태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환한 미소, 승리의 미소.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사랑. 그 말이 얼마나 역겨운지.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도윤 씨와 복지관에서 만난 그 여성도 함께 들어왔죠. 태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졌어요. 딸그랑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윤태수 씨 맞으시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는 말을 못했어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죠. 윤태수 씨 상습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태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사기요? 이분들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도윤 씨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수 씨의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그리고 제가 녹음한 파일들. 태수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사랑한다 했잖아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은 사랑을 이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죠. 봉사활동에서 만난 척, 암투병 중인 척, 외로운 척, 효자인 척. 전부 거짓말이었잖아요. 제 외로움을 이용해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죠.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어요. 거짓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윤태민이라는 약봉투, 봉사 명단에 없는 이름, 새벽 전화 통화, 미연이라는 공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만 이런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5명.
이미 5명을 속였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정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당신이 날 먼저 속였잖아. 건물이 있다면서. 건물은 있어요. 하지만 당신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경찰이 태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나요. 놓으라고요. 태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죠.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도윤 씨가 다가와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죠.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복지관 여성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후련함도 뒤섞인 눈물이었죠. 중개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치웠습니다.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됐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도윤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인 무효 소송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야죠. 잘하셨어요. 사장님은 강한 분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강해져야만 했던 거죠.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거짓된 따뜻함보다 진실된 고요함이 더 좋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거든요. 제가 녹음한 파일들, 도윤 씨가 모은 전과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 태수 씨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 태수 씨를 다시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들어오는 모습이 초라했어요. 처음 봤을 때 단정하고 다정해 보이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윤태수 상습 사기, 전과 오범, 피해자 총 6명, 피해액 2억 3천만 원. 제 건물까지 빼앗았다면 더 늘어났을 금액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법정에 왔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그 여성도 있었고 대전에서 온 분도 계셨어요.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죠. 봉사활동에서 만나서 암투병 중이라는 거짓말을 듣고 결혼 후 재산을 빼앗긴 분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윤태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어요. 태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속삭였지만 태수 씨는 반응하지 않았죠. 법정을 나오는데 태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태수 씨의 눈빛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도윤 씨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강하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강하다? 저는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였죠. 혼인 무효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사기 결혼이었으니 당연히 무효였어요. 법원은 빠르게 판결을 내렸죠. 저는 다시 정혜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한복점에서 평소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딸 하영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뉴스 봤어요. 그 사람 잡혔다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울까? 예전처럼 외로울까? 아니야. 이젠 괜찮아.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거짓된 관계가 더 외로운 거더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더 단단해졌어. 전화를 끊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바늘에 실을 꿰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짓을 꿰맸던 것처럼 이제 제 삶도 다시 꿰매야겠다고.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 날이었어요. 사실 가기 싫었어요. 태수 씨를 처음 만난 곳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복지관에 들어섰습니다. 주방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평온한 냄새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익숙했습니다. 몇 년을 해온 일이니까요.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 씨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으며 웃었어요. 다시 오셨네요. 당연하죠. 제가 왜 안 와요? 사장님, 이번엔 그 남자 안 오겠죠? 농담처럼 말했지만 조금은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내가 더 단단해졌으니까. 괜찮아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장님은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에요. 물을 썰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잖아요. 태수 씨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죠. 하지만 저는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조심하고 더 현명하게. 도윤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존경해요. 고마워요. 함께 물을 썰었습니다. 조용한 부엌. 칼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평온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지관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와 함께 태수 씨를 고소했던 분이었죠. 혜진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당연히 와야죠. 저도요. 처음엔 오기 싫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나쁜 사람 만났다고 해서 봉사를 그만둘 순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혜진 씨,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예전처럼요. 한복점 운영하고, 봉사하고, 딸이랑 통화하고, 평범하게.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냐고. 예전엔 외로움이 무서웠어요. 그 외로움 때문에 태수 씨한테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외롭긴 해요. 하지만 외로움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거짓된 관계보다는 진실된 고독이 낫더라고요.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한복점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완성된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손님이 주문한 거였죠. 바늘을 들었습니다. 실을 꿰면서 생각했어요. 삶도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겠죠. 풀리기도 하고 다시 꿰매기도 하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거짓 없이, 진심을 담아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태수 씨를 만나기 전보다도 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달라졌거든요. 외로움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으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영이었어요. 엄마,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며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래, 오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죠. 거짓 없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업실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땀씩 천천히 정성스럽게. 제 삶도 이렇게 다시 꿰매고 있었어요. 거짓으로 풀어진 부분을 진실로 다시. 그렇게 조용히 단단하게.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쾌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저는 김정숙입니다. 올해 62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게 벌써 6년 전입니다. 처음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약국 정리하고 장례 뒷정리하고 아이들 챙기느라 슬퍼할 틈도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문득문득 빈자리가 보이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 차려놓아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웃을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이 있으니 자주 올 수도 없고요.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때쯤 외로움이 진짜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봉사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박철민이라는 분이었죠.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말투도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죠. 봉사활동 중에 제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걸 보더니 슬쩍 다가와서 도와주더군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자분이 이런 걸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남자의 배려 섞인 말투였습니다. 그날 봉사가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철민 씨는 제 옆자리에 앉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약 사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이제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평생 남 돕는 일 하셨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칭찬이 과하지 않고 딱 적당했어요. 게다가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았죠.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봉사 관련 이야기였어요. 다음 봉사 일정이 언제냐,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거요. 그러다가 점점 사적인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철민 씨도 혼자 산다고 했어요. 부인을 몇 년 전에 병으로 잃었다더군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본인도 외롭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도 혼자 사시죠? 힘드시겠어요. 뭐,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아요. 익숙해졌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죠. 오히려 익숙해질수록 더 외로운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철민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